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웃고 방을 가로질러 오래도록 쳐다보는 등 순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다른 누구와도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 줄 알았어야 했어요. 저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교회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단과 그의 절친한 친구 알렉스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는 부엌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우리 셋만 이 큰 집에서 덜컹거리는 게 아닌 척했습니다. 스파게티와 마늘빵으로 간단하게 차린 저녁 식사였지만 대화 사이사이를 가득 메운 그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의요. 디저트가 끝난 후 에단은 비디오 게임을 하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알렉스는 식탁 정리를 도우러 남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은근히 기분이 좋았지만 말했죠. 괜찮아요. 알렉스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전에도 수천 번은 해본 것처럼 접시를 쌓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가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기울인 이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 제 냉장고를 습격하던 무모한 10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이가 들고 조용하며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청소가 끝나고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최근 입양한 가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슬픔이 매력과 허세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은 제가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으며 제 눈을 한 박자만 더 머무르게 했습니다. 에단이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서 졸린 목소리로 잘 자라고 외쳤을 때쯤 알렉스와 저는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셔츠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그는 출입구 근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그가 제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공기는 무언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고 저는 풀리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잊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 눈빛이 저를 어떻게 느꼈는지도요. 그 후 몇 주 동안 알렉스는 집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좀 쉬고 싶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주방 의자에 원래 있던 것처럼 앉아서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이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니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낮이 이든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 시간으로 바뀌면서 우리 사이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며 살았다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웠던 어린 시절을 암시했습니다. 위탁가정, 자신을 원치 않았던 친척들, 사라진 부모님 등 이 모든 것이 그의 해맑은 미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제게로 대화를 돌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땠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벽난로 위에 걸린 제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경건하기까지 했는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남편을 잃은 후 찾아온 외로움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제가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따뜻함과 유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의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 즉 정기적이고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렉스가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이 방에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별표이해 별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제쳐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를 상기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알렉스는 제 방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알렉스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척할 필요 없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그의 말은 날카롭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갑자기 서서 물러났다. 그러지 마세요. 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지만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무언의 연결, 그 끌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느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이요. 알렉스는요? 그는 제가 더 이상 숨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내 안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듯 리드미컬한 패턴으로 꾸준히 울렸다. 에다는 몇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알렉스와 저는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로 가득 차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알렉스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구멍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에게 대담하게 대답하라는 듯 짙은 침묵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웃어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진지하고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바라보니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가슴을 뒤틀며 날카롭고 숨막히게 했지만 그 아래에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욕망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안 돼. 나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안 돼요. 넌 이든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 사실상 가족이잖아요. 그는 내 말에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난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제 감정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었지만 진실은 제거할 수 없는 파편처럼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갑자기 서서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신은 가야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고백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유령처럼 나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가 이든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는 또 한 번 늦은 밤 대화를 나눈 후 부엌에 단둘이 남게 되었고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알렉스가 다가와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기울여 제게 키스하더니 짧고 충동적으로 입술을 누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즉시 그를 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우리가 방금 한 일에 겁에 질려 속삭였다. 미안해요. 그가 뺨을 붉히며 재빨리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사과는 그 자리에서 끝내기에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키스는 우리 둘 중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불꽃, 즉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밀고 당기는 위험한 춤이 되었고, 마주칠 때마다 잘못된 것과 참을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죄책감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가슴에 팽팽하게 감겨 있었고, 제가 침묵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알렉스는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실상 가족이었어요. 그는 겨우 19살로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저는 그보다 2배나 많은 미망인으로 몇 년 전에 무너진 삶의 잔재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쓰다듬을 때마다, 제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질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잘못됐다고,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죠. 이런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든의 신뢰, 우리가 가족으로서 쌓아온 취약한 안정감, 심지어 조용한 교류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제 이미지까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머릿속에서 아무리 반복해도 알렉스에게 느꼈던 끌림, 즉 그가 저를 다시 보게 하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가 무시하려 했던 유로움을 편안함과 위험의 정기적 혼합으로 대체하여 숨이 막히고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느끼게 했습니다. 알렉스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폭풍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표정이 부드럽고 열린 채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거절당할 것을 대비하듯 턱을 괴고 자기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에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밤 그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에 앉아 있었고 시원한 공기가 수유를 입은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형제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공평한 일이었죠. 알렉스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위탁가정, 자신을 버린 부모, 너무 상처받아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관계 등 말이죠. 안정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고 애정은 더더욱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안다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본능이 이 관계를 끝내라고, 그를 밀어내라고,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전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똑같은 갈등이 저에게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달리고 싶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달리기는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원초적이고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는 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허락하고 싶었던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망칠 거야.
나는 마침내 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무릎을 꿇은 내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고 안정을 취했다. 알아요. 알렉스가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의 솔직함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제 생각과 닮아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추는 것은 마치 흔들리는 다리를 반쯤 건너고 나서 되돌아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추락하면 죽게 될 테니까요. 우리 사이의 끌림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묘한 눈빛과 무거운 침묵으로 시작된 것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도둑맞은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진하게, 아니 순진할 수 있을 만큼 순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빈 주차장에서 알렉스가 집으로 향하기 전 커피를 마신다는 핑계로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다 예단이 잠자리에 든 후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싶었어 라고 말했고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죠. 그냥 위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급하게 손을 맞잡고 예단이 위층에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제 관자놀이에 입맞춤을 하는 등 급작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짜릿하고 흥분되는 동시에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멈추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스가 눈에 띄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휴대폰을 불에 타버릴 것처럼 움켜쥐고 집에 나타났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걸 보냈어요. 그가 화면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별표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과 그녀에 대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별표 무슨 뜻이죠?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알렉스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처음엔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턱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잔인한 농담이나 오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별표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 별표는 또 다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몰래 찍은 알렉스와 제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나란히 걷는 우리, 제 차에 가까이 앉아 있는 우리,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우리,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스캔들을 암시하는 캡션과 함께 그 사진들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우리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화면을 응시하는 제게 공황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저는 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출될 거야. 알렉스의 얼굴이 굳어졌고 평소의 허세가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더 이상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가 암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든이 이걸 본다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상실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만든 거미줄에 갇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마다 우리를 둘러싼 올가미를 조여왔고 우리가 저지른 일의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류는 항상 위험했지만 이제는 마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협박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항상 모호한 반쪽짜리 진실에 가려져 있던 알렉스의 과거가 복수를 위해 되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문의 낯선 사람은 알렉스의 위탁 가정 중 한 곳의 오랜 친구였고 알렉스가 몇 년 전 잘못된 거래로 인해 자신에게 돈을 빚졌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 갚지 못한 빚,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위험해요.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 있는 제 차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알렉스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맛보았을 뿐이었죠. 그들은 제가 돈을 지불하거나 그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망치고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소문은 끈끈한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속삭이고 학교 행사에서 옆으로 흘끗 쳐다보며 사람들은 미망인과 아들의 절친에 대해 추측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단편을 엿듣거나 누군가가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예단이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예단은 거의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알렉스가 늦게 나타나면 눈살을 찌푸리거나 저녁 식사 중에 제가 산만해 보이면 눈썹을 치켜들곤 했죠. 하지만 곧 그의 의심은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스가 또 한 번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나가자 에단은 그를 진입로에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에단은 좌절감에 찬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상하게 행동했잖아. 그리고 엄마도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알렉스는 주저하며 입술을 꽉 다물고 현관에서 제가 서 있는 집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마침내 그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단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반격했습니다. 거짓말이군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다 느껴져요. 복잡해요. 알렉스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복잡하다고? 예단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복잡한 건 당신이 날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요. 알렉스는 얼어붙은 표정이 죄책감으로 깜박거렸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단이 얼굴에 혐오감을 드러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가 침을 뱉었다. 믿을 수 없군. 알렉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예단은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고 알렉스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둘의 우정은 깨졌고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압박감이 커지면서 저는 이 불륜이 초래할 파괴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저는 절망에 떨리는 목소리로 부엌에서 알렉스와 마주했습니다. 우리 이걸 끝내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단을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안 돼요. 알렉스가 즉시 대답했고 그의 눈은 반항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난 우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요. 저는 울부짖으며 거칠게 몸짓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드는 당신을 싫어해요. 다들 떠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왜냐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두려움, 생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혼돈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 다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비 오는 저녁에 일어났고 밖에 세상이 음산하고 멀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에다는 일찍 집에 들어왔고 평소의 쾌활한 태도는 제 속을 뒤흔드는 특유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춘기의 변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빛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말 못할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알렉스와 제가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빨리 사라지기를 바랐던 그 사진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말은커녕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에단 뒤에는 알렉스가 창백하고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현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에단,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죄책감의 무게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단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하는데. 그의 말은 펀치처럼 저를 때렸고 한마디 한마디가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배신감은 파도처럼 거칠고 파괴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내 손길이 그를 태울 듯이 몸을 움츠렸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그는 목소리가 꺾인 채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이 다 버렸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알렉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단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하며 에단의 분노에 찬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를 쫓았어요. 그녀는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방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에단은 알렉스의 얼굴에 불신이 새겨진 채 그를 응시했다. 에어? 그는 분노가 상처로 바뀌면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알렉스는 머뭇거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에 대한 내 감정을 후회할 수는 없어. 그녀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죠. 그의 고백은 무겁고 숨이 막힐 듯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에다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느라 우리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잔해에서 거리를 두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알지도 못해요. 그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침실 문을 쾅 닫고 유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후의 침묵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엄청난 무게가 육체적 무게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알렉스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그 후유증과 씨름하고 있을 때 수수께끼에 낯선 사람이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알렉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알렉스가 경악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협박범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알렉스의 친부모였으며 지금까지 알렉스가 존재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알렉스가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후회에 사로잡혀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협박 자체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수년 전에 연락을 취했을 때 알렉스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복수를 원했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 알렉스가 편지를 악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일까요? 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을까? 저는 처음으로 알렉스의 갑옷에 생긴 균열, 즉 그의 허세 아래 있는 취약성을 보았습니다. 제 자신의 상처받은 자아를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둘 다 길을 잃었고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이야기는 에밀리가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알렉스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움켜쥐고 모호하게 끝납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언젠가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붙잡을까요? 아니면 선택의 무게가 그들을 영원히 찢어 놓을까요? 유리에 달라붙은 빗방울처럼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멈춰 있습니다. 이 얽히고 설킨 혼란 속에서 저는 우리 같은 사랑이 사회가 설정한 경계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운명적인 것일까를 반복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금지된 선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한 그 찰나의 순간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수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순수함이 결과를 지우지는 못하죠. 사랑은 잠시 동안은 규범을 초월할 수 있지만 결국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관계, 신뢰, 삶이 함께 무너집니다. 욕망과 책임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엄마로서 한때 유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저는 에단에게 실패했습니다. 제 자신도 실패했습니다. 알렉스에 대한 제 감정은 단지 그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외로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수년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욕망에 굴복한 대가는 너무나도 깊은 배신감으로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용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너무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명이나 부정이 아니라 정직함을 통해 용서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을 직면하고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치유에 대한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상처가 너무 깊어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